6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수익의 정의에 대해서 수익이 무엇인가 라는 걸 했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수익의 측정의 원칙. 자, 수익을 기록하려면요, 얼마라고 하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익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원칙은 뭐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 수익은 이제 우리가 영업수익의 경우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업수익, 즉 매출액을 기록할 때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거기에서 우리 매출 애누리와 환입, 또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공정가치가 시가인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 시가는 100만원인데 우리가 80만원에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수익 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그래서 80만원에 팔았는데 시가 매출액을 100만원으로 기록한다?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받은 대가로 기록합니다. 실제로 받은 대가로. 그런데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원칙은 뭐냐면은 실제로 받은 대가가 어떤 그 과세를 피해 나가기 위한 거라든가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은 실제로 받은 대가로 매출액을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을 때는 이제 실제로 받은 대가가 수익으로 측정이 되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피할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매출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인정을 받죠. 그럴 때는 나중에 매출액을 어떻게 강제로 잡아야 돼요? 시가로 그냥 매출액을 잡아서 부가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익의 측정,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거 좀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 대가가 장기간에 걸쳐 유입이 되는 경우에 수익은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실제로 받은 대가가 이제 수익이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매 대가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장기할부 판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정가치는 즉 판매할 때의 시가가 공정가치가 되는 거죠. 그 공정가치는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 그러니까 할부 기간 동안에 받을 금액의 총 합계를 우리는 명목금액이라고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판매의 경우에 명목금액이라는 게 뭐냐? 앞으로 받을 금액의 총 합계가 명목금액이에요. 그거보다 작겠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급할 당시의 공정가치는 현재 현금 거래할 때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판매 금액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할부로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는 이자를 감안해 가지고 판매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 금액은 공정가치보다 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명목 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 이때 공정가치는 명목 금액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현금 회수 기간에 걸친 이자로 인식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자를 뭘로 우리는 봐야 돼요? 이자도 매출액이라는 수익으로 봐주죠. 이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할부 판매에는. 자, 명목금액이라는 새로운 용어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명목금액은 미래에 받을 금액의 총 합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요거 좀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유형별 수익 인식의 기준. 그래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수익 인식 기준은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재화를 판매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5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 수익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재화 1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이 된다. 우리가 재화라는 게 저는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판매가 일어났다는 건 뭘까요? 고객이 이제 차에다 싣고 저걸 자기 집으로 가져간 겁니다. 네, 차에다 실어서 이제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순간 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 소비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판매예요.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게 되죠. 네. 자, 우리가 고객님한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제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뒤에 판매자가 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뭐 통제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팔았으니까 매입자의 자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재화의 판매 수익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인식 기준이 그렇게 된다. 세 번째,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제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이것이 충족되면 그때 우리는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역의 제공은 수익 인식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용역의 제공은요, 건설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화의 판매다 그러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생각하시고, 용역의 제공 이런 사례 설명이 나오면 건설업을 떠올리시면 용역의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건설업이라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건설이 일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인식을, 만약에 공사가 3년 걸리는 주택건설 공사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끝날 때까지 아무런 수익이 없다가 마지막에 공사 끝 하고 나서 수익을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공사 하나만 하고 있다면은 그 3년간 계속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출액이 하나도 없다가 마지막에 수익이 딱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각 회계기간마다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의 제공은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된다. 첫째,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세 번째,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앞으로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것이 충족되어야 용역의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진행률에 대해서 용역의 제공에 따른 진행률의 계산은 1번과 또는 3번으로 할 수 있다. 진행률의 계산. 자, 1번의 방법이 하나 있고 여기 3번의 방법이 하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의 방법을 보면은 진행률을 계산할 때 작업량으로 계산한다 이거예요. 총 작업량 대비 실제 작업량을 비율로 계산해 가지고 진도율을 계산하면 된다 이겁니다. 예, 작업량. 만약에 뭐 아파트 건설업이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만약에 10동을 짓기로 했다. 10동. 그 중에서 지금 뭐 그렇게 꼭 짓는 건 아니지만 10동을 10층으로 올릴 건데 지금 10동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딱 5층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면 절반은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실제 작업량과 총 예정 작업량 또는 작업시간 이걸 가지고 진도율을 측정하면 적정한 진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측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총 추정 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의 비율. 네, 그러니까 아까 1번은 작업량으로 10층을 지어야 되는데 5층을 지었다 하면 50%로 보자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원가로 보자 이거예요. 총 추정 원가는 뭐냐면 지금까지 들어간 원가에다가 앞으로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들어가야 될 원가를 다 합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 금액이 총 추정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추정 원가 대비 현재까지 얼마가 투입되었는가 그 비율로 진도율을 계산,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정한 진행률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중도금이라든가 선수금, 계약금을 말하는 거죠. 예. 중도금이나 선수금에 대해 선수금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원가를 계산할 때 누적 원가에 중도금이나 선수금 받은 것은 진행률에 넣어서는 안 돼요. 그건 진행률과 관계없이 받는 거니까. 그래서 중도금이나 선수금을 기초로 계산한 진행률은 정확한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십시오. 선수금이나 중도금은 진행률에 반영을 해서는 안 된다. 요거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인식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수익인식 조건이 재화의 판매의 수익인식 조건, 용역의 제공의 수익인식 조건에서 용역에서 진행률 쪽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작업량 또는 투입한 원가를 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영업의 수익을 볼까요? 이자 수익, 로열티 수익,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이 우리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서는 영업의 수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이 로열티 수익이라는 것은 보통 로열티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수수료 수익이라고 보통 합니다. 수수료 수익. 뭐 로열티 수익이라고 계정 과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로열티 수익. 프랜차이즈점에서는 그 가맹점들에게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뭐 매월 받는 수수료도 있겠고 아니면 연 단위나 6개월 단위로 받는 기업도 있겠고요. 그런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나 로열티 수익,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 인식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일단 다음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들은 여기에 있는 영업의 수익들은 이런 충족을 해야 돼요. 첫째, 수익 금액이 신뢰성이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왜 이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요, 현금으로 받은 것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죠.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잖아요. 기간이 경과하면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높지 않아. 그럼 그건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계약관계가 분명하다든가 저 사람들이 수익을 안 주면 우리가 그걸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든가 이래야 그 효익이 분명히 유입된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말로만 이렇게 해서 그거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것은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표현이 왜 자꾸 들어가느냐? 우리는 수익을 인식할 때 현금주의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도 수익으로 기간이 지나면 수익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나머지 회사 건물 중에서 빈 건물이 있어가지고 다른 기업에다 임차를 해주면 그 임대차 계약서를 쓰잖아요.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그 월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임대료수라는 수익을 받죠. 근데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임대료를 밀리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 이런 조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약에 12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장사를 못해 영업이 안 됐다 해가지고 임차료를 안 줬어요. 그러나 그 수익을 발생하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익으로 잡아야죠. 수익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거.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를 못 받았지만 우리는 보증금이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계속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계약을 해지할 때 그 임대 보증금에서 그동안 못 받은 임대료 그 다음에 플러스 이자 계산해가지고 공제하면 되니까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상기의 기본 조건을 충족한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이나 로열티 수익 아니면 임대료 이런 것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자, 유효이자율이 우리가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채권, 사채에서 나왔죠. 사채. 그래서 여기 유효이자율은요 시장이자율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장이자율보다 우리가 싸게 이자 수익을 받았으면 그건 실제로 받은 것을 인식하면 돼요. 그리고 발생 기준이라는 건 그건 아시죠? 현금으로 받은 것만 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경과한 거 다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자, 배당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회계 처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당금을 받는 회사들은 언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날. 자, 배당금이라는 건 현금 배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2%의 배당을 결정했다라고 자,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액면가로 계산하니까 1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다. 삼성전자 주식 액면가로 1억 원어치를 우리 회사가 12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28일 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2021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서 2%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하고 결의 통지문을 딱 받았습니다. 결의 통지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결의가 된 날이 주주총회 날이죠. 그래서 2월 28일 날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차변에 미수수익.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자, 2%면 200만 원이네요. 예, 200만 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200만 원 이렇게 수익 발생 처리를 합니다. 이런 얘기. 2월 28일 날 왜 회계 처리하느냐? 2월 28일 날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면은 그 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회사는 2월 28일 날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분계는 나중에 분계 연습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때 연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열티 수익. 수수료 수익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경우에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이것도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계약서에 의한 발생 기준. 그러니까 계약서에 의한 발생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수수료를 말이죠. 계약서에 매월 말일날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매월 말일날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기말에는 그걸 다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수익에 관한 정의와 수익의 인식 조건까지 우리가 살펴봐 가지고요. 수익 정리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용이란 무엇인가? 자, 비용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재화나 용역으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을 사용했다 하는 게 바로 비용이고 그게 유출되는 거죠. 대변에 경제적 효익이 사용됐다는 것, 대변에 자산 감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장 돈이 없으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기도 하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비용이 발생했는데 식당에다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미지급 비용.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비용이 발생하면. 현금으로 결제했으면 자산이 감소할 것이고 외상으로 했으면 부채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비용이 증가한 것만큼 기말 자본은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 수익이 발생한 것만큼 기말 자본은 증가한다고 그랬죠. 비용은 발생한 것만큼 자본이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비용의 인식은 어떻게 하느냐?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시오. 보다 구체적인 비용 인식은 다음과 같다. 자, 첫째,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자,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출 원가 회계 처리를 기말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예, 기말에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초 재고액에다가 당기 제조 원가를 더해 가지고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줍니다. 자, 기초 제품 창고의 재고액에다가 당기에 만든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의 제품 창고에 있는 재고액을 빼주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판매가 이렇게 계산하면 판매된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매 원가 대신에 매출 원가. 이 매출 원가에 대응하는 수익이 매출액이죠. 매출액.
매출 수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는 매출 원가. 이것을 우리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해서 비용도 인식시킨다.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뭐 크게 보면 이런 것이고, 매출액과 매출 원가의 관계이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매출액에는 외상 매출도 들어있죠. 외상 매출, 이거 매출 원가에 다 원가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간 비용으로 보는 판매 관리비 중에 대손상각비를 생각해 보면요. 대손상각비를 우리가 기간 비용으로 판매 관리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발생을 했느냐? 여러분, 대손상각비는요, 추정이거든요, 추정.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이 지금 여기 매출 수익에 들어있죠. 외상 매출금이. 그 외상 매출금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단기에 비용 처리해버려요. 예상되는 것을 왜 비용 처리할까요? 그 회사가 실제로 파산을 했을 때 왜 비용 처리하면 안 될까요? 그게 더 정확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수익과 비용이 괴리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자, 매출액은 단기에 매출액으로 다 잡아놨는데 그 돈 못 받게 됐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것은 실제로 그 거래처가 파산 났을 때 비용 처리한다면은 매출은 21년도에 매출이 있었는데 기업이 2020년도에 파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하다가 1년, 2년, 3년 후에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매출액으로 수익은 잡았는데 나중에 파산할 때 비용 처리하면 2022년이나 2023년도에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 수익은 2021년도에 반영했는데 비용은 다른 회계년도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래서 예상되는 그 불량 채권들, 이것은 단기에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상각비를 과감하게 단기에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는 없는 비용들은 많이 있어요. 여비교통비라든가 교육훈련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은 꼭 어떤 수익과 이렇게 매칭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간 비용으로서 우리가 회계 기간에 전부 판매 관리비로 인식하는 그런 개정 과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으로부터 효익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 절차에 따라서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감가상각비도 여기 판매관리비에 포함됩니다. 또 무형자산상각도 하죠. 무형자산상각비도 판매관리비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의 인식 조건, 인식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추가적으로 적어 놓으시고,
자, 다음 페이지 3번에는 수익 비용의 구분에 대한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수익의 주요 영업활동인 매출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우리가 영업수익이라고 하죠. 매출활동의 수익이 영업수익, 즉 매출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외의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죠. 아까 로열티 수익이라든가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업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이 된다 이 말이고요. 영업수익인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매출원가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에 관련된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개정 과목은 뭐 한 20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외의 비용을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죠. 비용에서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수익과 대응되는 개정 과목 이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이 있다면 영업의 비용에는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또 영업의 수익에 잡이익이라는 게 있다면 영업의 비용에는 잡손실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영업의 수익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있다면 영업의 비용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이 있죠. 이와 같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개정 과목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TAT 2급 교재에서는 개정 과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을 마무리했으니까, 그러면 또 수익과 비용에 관한 문제 뒤에 몇 문제 있으니까요. 그거 정리하고 회계 변경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뒤에 가보면 또 몇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작은데요. 그냥 회계 변경까지 함께 하고 문제를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9절. 자, 회계의 변경이나 이 오류 수정 부분은 TAT 2급 교재에 추가된 내용이죠. FAT 1급 교재에는 아예 이 단원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TAT 2급에서 회계 변경에 관해서 문제를 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계 변경에 관해서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론 문제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어디서 나오느냐? 그 부분을 제가 딱 찍어 드릴 거예요. 그것만 핵심적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회계의 변경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회계 처리 기준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산도 공부했고, 부채도 공부했고, 자본도 공부했고, 수익도, 비용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산에서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공부할 때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우리가 단가를 결정할 때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것 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회계의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전년도, 전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했는데 당기에는 후입선출법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일종의 회계의 변경이에요. 또 하나는 전기에는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가령 기계장치를 전년에는 정액법으로 했는데 당기부터 정률법으로 고쳤다. 이것도 회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의 변경에 대해서 기업이 회계 변경을 자주 하게 되면 신뢰성, 그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특히나 이 변화를 보는 이 비교 가능성, 어떤 추이를 판단하는데 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계 변경을 자주 하게 되면은. 그래서
회계 변경이란 그런 것들이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필요가 있죠. 이랬다 저랬다 신뢰가 떨어집니다. 자, 이는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 비교 가능성. 어떤 추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막 회계를 변경해 놓으면요, 그 추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거 했는데, 그럼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 앞에서 우리가 이미 뭡니까 그 회계의 질적 특성에서 이게 나왔죠. 기간별 비교, 그 다음에 업체 간의 비교. 이것을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기간별 비교라고 하는 것은 재무 상태나 손익, 재무의 성과, 이 손익 계산이 기간별로 어떤 추이를 보였는가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예,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을 놓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더 재무 안전성이라든가 지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 회사를 비교하거나 세 개 회사를 비교할 때 어느 회사가 더 우월한가 또는 미흡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업 간의 회계 정보의 그 기준, 회계 처리 기준이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동일해야 되고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회계 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여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은 사유는 회계 변경의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 변경은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 변경은 가능하다. 그러려면 그 정당한 사유는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기업이 합병을 했거나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했거나 아주 대규모의 투자를 했거나 사업의 양수나 양도 등으로 해서, 자, 이런 정도면은 아주 기업의 내부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합병, 분할 또는 사업부 신설 뭐 이런 것들이니까 기업 내부에 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이나 매출액의 구성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 현저히 많이 달라졌을 때는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된다고 판단된다면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유는 기업의 내부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회계 변경을 하더라도 그게 정당한 사유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이해가 되실 거고. 두 번째 사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요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겠죠. 아래 보기 중 회계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예, 그리고 1 뭐라고 쭉 쓰고 2 쭉 쓰고 3, 4 이게 4개 설명을 쫙 할 거예요. 그 중에 정당한 사유 요 3개 체크하시고 나머지 하나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유를 보면요, 동종 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이나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자, 동종 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정책이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동종 산업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전자제품 산업, 네,
뭐 의류 산업, 건설업 이런 것이 이제 그 업종을 분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산업체에서 채택한 회계 정책으로 우리 회사가 따라간다 이런 의도예요.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동종의 기업들이 다 그 예를 들어서 선입선출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만 후입선출로 바꾸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종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택한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정당한 사유를 보면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 원리를 배우는 것은 기업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재무회계 처리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개정됐다 이거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회계 처리 기준과 세법은 달라요. 세법의 개정으로 변경을 했다.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업회계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기존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를 변경했다.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기 하나를 더 틀린 보기를 하나 만든다면 뭐를 딱 만드냐면은 이걸 딱 보기로 하나 만들 거예요. 보기 4번에 세법의 변경으로 인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보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요 교재에서 이걸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회계 변경은 정당하겠군.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회계를 세법에 맞추어서 하는 회사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세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그때 회계 기준을 막 바꿔서는 안 돼요. 그건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세무보고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회계이고 재무보고는 의사결정, 기업의 경영성과나 재무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하는데 세법대로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거 잘 오답으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보지 아니한다. 근데 회계 변경으로 본다 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세법의 규정에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 세법에 따른 회계 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거죠. 또한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이익을 조정할 목적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회계 변경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한 행위죠. 정당한 변경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계 변경이 지금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한 페이지만 했는데 이 페이지에서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회계 변경의 사유, 정당한 사유 3가지. 이걸 기억해 둔다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의 정리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